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 세상이 진실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착각일지 모른다. 불과 몇백 년 전 인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굳게 믿었다. 중세 시대의 현자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주장했고 많은 이들이 이를 진리라고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며 그것이 착각이었음이 밝혀졌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우주 속 작은 점에 불과했고 인간은 결코 그 중심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무지개가 7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고 배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한계일 뿐이다. 벌은 자외선을 보고 박쥐는 초음파를 듣는다. 우리의 감각이 보여주는 세상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고대 동양의 현자들은 일체유심조라 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이 고대의 지혜를 하나둘 증명해가고 있다. 매 순간 우리의 뇌는 수많은 정보를 필터링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우리가 진실이라 믿는 것들의 상당수가 단순한 착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실제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것일까? 아니면 플라톤이 말한 동굴 속 죄수처럼 그림자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착각일 수 있다는 5가지 깊은 증거를 탐구하려 한다. 이 여정은 당신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깊은 호흡을 하고 지금부터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에 귀를 기울여 보자. 감각이라는 베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감각은 허상이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진짜처럼 느껴지는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신호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의식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마치 수백 개의 악기가 연주되는 교향곡에서 세 개의 음만 듣는 것과 같다. 잠시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보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창밖의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방금 전까지 우리는 이 소리들을 의식하지 못했다. 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걸러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은 모두 뇌가 선별해서 보여주는 제한된 정보들이다. 색채의 세계는 더욱 놀랍다. 우리가 보는 모든 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없다. 단지 각기 다른 파장의 빛이 있을 뿐이다. 무지개의 보라색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 그 경계를 정확히 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색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다른 생명체들은 어떨까? 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본다. 뱀은 적외선으로 먹이의 체온을 감지한다. 박쥐는 초음파로, 상어는 전기장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각각의 생명체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수많은 가능한 현실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의 경험은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어떤 이는 신의 영역을 보고 다른 이는 대기의 층을 본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떤 문화에서는 진미로, 다른 문화에서는 혐오식품으로 여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조차 사실은 우리가 속한 문화가 만들어낸 해석일 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다.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지루할 때는 천천히 흐른다고 느낀다. 깊은 수면 중에는 시간의 흐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흐르는 시간조차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영일지 모른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만들어낸 제한된 해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다른 것들은 어떨까? 우리의 사고와 판단, 믿음과 확신들은 과연 진실일까? 설계된 진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은 실제로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세상은 우리에게 규범과 규칙을 제시하며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규칙들이 항상 진실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사회적 필요와 권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특정 시대의 도덕적 기준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바뀌곤 한다. 한때 여성의 교육은 불필요하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 교육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은 사회적 통념에 불과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허구성이 드러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도 우리의 사고를 통제한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특정 언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다른 언어에는 있다. 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정 개념을 아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형성하는 방식은 우리가 믿는 진실이 얼마나 설계된 것인지 보여준다. 사회적 규범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규범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종종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특정 시대에 통용되던 규범들이 새로운 세대에 의해 도전받고 해체되는 과정을 보라. 이러한 변화는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주관적인지 증명한다.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설계된 진실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교육받는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심지어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까지도 학습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마치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특정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들을 반영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미디어는 이러한 진실의 설계를 더욱 강화한다. TV, 영화, SNS는 끊임없이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어떤 외모가 아름답고 어떤 생활 방식이 바람직하며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욕망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설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절망적인 사실은 아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찾아 나설 수 있다. 설계된 진실의 베일을 벗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호모 에라티쿠스. 우리는 스스로를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 불러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바로 호모 에라티쿠스, 착각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자신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지만 실제로 인간의 판단과 행동은 감정, 경험, 그리고 환경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예를 들어 앵커링 효과라는 심리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은 사람이 초기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해 이후의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말한다. 가격 흥정에서 처음 제시된 금액이 이후 협상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기억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이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기억은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현재의 감정과 상황이 과거의 기억을 변형시킨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은 이성을 지배한다. 분노에 휩싸이면 가장 현명한 사람도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우울할 때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성이라는 불빛은 감정이라는 폭풍 앞에서 쉽게 꺼져버린다. 더 나아가 우리의 문화와 환경은 이성적인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정 문화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공동체 중심의 동양에서는 집단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자유의지나 선택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 이해할 때 더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자신의 판단이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착각하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 착각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다. 완벽한 이성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류로서의 모습일 것이다. 불변. 세상의 모든 가치는 시간과 함께 변해간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들조차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랑, 사회, 국가, 돈, 명예 등 모든 것들의 의미는 세월과 함께 달라진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무의미해지고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습들이 지금은 낡은 편견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속에서 다수가 따르는 기준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예제도는 이제 반인륜적인 것이 되었고, 여성의 참정권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본적 인권이 되었다. 신분제도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라졌고,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이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당신은 10년 전에 당신과 같은 사람인가? 우리의 생각, 가치관, 취향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한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미해지고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하찮게 느껴진다. 심지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몇 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정된 직장, 변함없는 관계, 확실한 미래를 갈망한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상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가져온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을 고집하는 사람은 화석이 되어간다. 반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로워진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다. 지금의 고통도 현재의 한계도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물결을 맞이한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설정하고 추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다수가 좇는 가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영원 불변할 것 같은 사회의 기준과 가치들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들에 얽매여야 하는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며 성장의 원동력이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해간다. 불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변화만이 영원한 진리다. 연결된 존재. 우리는 거대한 복잡계의 일부다. 지구, 국가,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에 불과하지만 그 먼지 위에서 우리는 놀라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천억 개의 은하수 속 작은 점에 불과한 이곳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연대하며 때로는 희생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무한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필 이 순간 이곳에 우리가 존재할 확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 아닐까. 우리의 몸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간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나무들이 만들어낸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땅과 물과 햇빛이 만들어낸 생명의 결실이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끊임없이 지구의 물과 순환하고 있다. 죽음조차도 이 순환의 한 부분이다. 마치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고 구름이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오듯 우리도 결국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인간 세포의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수천 종의 미생물과 공생하는 하나의 생태계다.
이들 없이는 우리의 소화도, 면역도, 심지어 감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는 더욱 깊다. 우리의 언어, 사고방식, 가치관은 모두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으로 성장한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걷는 법도, 말하는 법도 배울 수 없다.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우주에 어떤 의미를 새겨 넣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비록 우리의 생은 짧지만 그 순간순간이 귀중하다. 우리는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다. 사랑하고, 연대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우리는 우주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나와 우주의 의미는 내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특별한 가치다. 우리는 단순한 우주의 관찰자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는 주체다. 비록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존재가 만들어내는 사랑과 연대, 희생과 창조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크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착각하는 인간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우리의 감각은 제한되어 있고 이성은 감정에 휘둘리며 우리가 믿는 진실은 사회가 만들어낸 각본일지 모른다. 심지어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는 가치조차 시간과 함께 변화한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이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착각을 인식하고 초월할 수 있는 존재다. 광활한 우주 속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사랑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진실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그리고 그 착각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은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까?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기를 바란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눈앞에 보이는 건물, 지금 들리는 소리,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로 이루어진 환경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조종당하는 캐릭터일까? 아니면 이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플레이어일까?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계는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해왔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관찰될 때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현대의 컴퓨터 과학자들은 우리의 현실이 고도로 발달된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5가지 위험한 증거를 살펴보자. 코드.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인식하는 그대로일까? 눈앞에 보이는 건물, 도로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견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원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보면 물질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정보의 패턴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모든 것이 코드로 이루어진 세계. 게임 속 세계를 떠올려보자. 플레이어는 도시를 걷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다. 하지만 게임 속 캐릭터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코드. 양자 물리학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전자 하나조차도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와 형태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 마치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의 풍경만 렌더링되는 것처럼. 스티븐 호킹은 말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 답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믿어온 물리적 세계는 실체가 아닌 관찰자의 의식에 의해 결정되는 정보의 흐름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현실이 누군가가 작성한 거대한 프로그램의 일부라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이 세계가 정교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저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NPC일까? 아니면 코드를 이해하고 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플레이어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이 게임에서 어떤 존재인지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플레이어. 우리는 누구인가? 만약 이 세계가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게임 속 NPC처럼 정해진 스크립트대로 움직이는 존재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탐험하는 진정한 플레이어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닌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매일 아침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한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보다 몇백 밀리초 전에 이미 뇌는 결정을 내린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입력해놓은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행동 패턴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며 비슷한 대화를 반복하는 일상. 이것은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루틴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성찰의 힘. 그리고 이 성찰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갑작스러운 직관, 예상치 못한 선택,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도전.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의식을 가진 진정한 플레이어임을 증명한다. 우리는 지금 깨어나고 있다. 정해진 스크립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진정한 플레이어로. 이제 다음 질문이 남는다. 이 게임의 진정한 플레이어로서 우리는 어떤 법칙에 따라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 게임의 법칙. 모든 게임에는 법칙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규칙들. 그것이 게임의 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현실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 세계 역시 특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법칙을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법칙, 의도한 대로 현실이 움직인다. 게임에서 캐릭터는 플레이어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우리의 현실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깊은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마치 게임 속 퀘스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두 번째 법칙, 균형이 깨지면 시스템이 개입한다. 게임 속 캐릭터가 물리법칙을 위반하려 하면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막는다. 현실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그것을 멀어지게 만들고 강한 욕망은 더 큰 좌절을 낳는다. 이것은 시스템이 균형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세 번째 법칙,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다른 캐릭터들이 스토리를 주도해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시나리오 속 엑스트라가 된다. 이 세 가지 법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현실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다. 마치 게임의 핵심 알고리즘처럼 이 법칙들이 우리의 현실을 구성한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스템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현실을 창조하는 플레이어가 된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 깨달음을 통해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 것인가? 선택. 모든 선택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게임 속 주인공이 서로 다른 길에서 서로 다른 운명을 마주하듯 우리의 매 선택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안주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작은 선택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직조해낸다. 마치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수많은 결정이
완전히 다른 엔딩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 매 순간의 선택마다 무한한 평행 우주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들은 다른 차원에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간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택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주어진 옵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플레이어의 진정한 힘이다.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능력.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아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했다 해도 그것이 이 시뮬레이션의 끝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탈출구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하는가? 탈출구. 모든 게임에는 끝이 있다. 플레이어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거나 게임을 종료하면서 그 세계를 빠져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은 다르다. 죽음은 탈출구일까? 많은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죽음이 단지 다른 레벨로의 진입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 현자들은 이를 윤회라 불렀고 현대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 이동이라 부른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본질을 깨닫는다 해도 그것이 탈출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이 있다.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곳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플레이어가 게임의 세계에 몰입하듯 우리는 이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일 수 있다. 고대 베단타 철학은 말한다. 우주의 의식이 자신을 무수한 개체로 나누어 이 세계를 경험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게임의 플레이어이자 창조자다. 진정한 목표는 탈출이 아니다. 이 게임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느냐다. 깨어있는 플레이어로서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을 하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탈출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플레이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시뮬레이션 하이포테시스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다뤄진 익숙한 주제다. 그리고 그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만약 이곳이 하나의 게임이고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면 그것은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프로그램일 수도 이 게임의 플레이어일 수도 있다. 선택할 것인가? 선택당할 것인가는 당신의 몫에 달려있다. 명심하라.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더 나은 삶, 풍요로운 복, 깊은 사랑, 온전한 건강. 바람은 강렬하지만 현실은 그곳에 닿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란다는 행위 자체가 아직 그것이 없다는 부정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네빌 고다드는 평생 이 단 하나의 진리를 말했다. 나는 그것이다. 라는 말 뒤에 무엇을 두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바라지 말고 존재하라. 갈망하지 말고 이미 그것이냥 느끼라. 그렇게 되길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이다라고 선언하라. 우리가 찾는 현실의 문은 바깥이 아닌 내면에 있다. 의식이 먼저 변할 때 물질 세계는 그저 뒤따를 뿐이다. 오늘은 그저 존재함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는 5가지 근원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의식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근원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은 지금 이 순간의 존재 방식에 달려있다. 존재. 모든 변화는 존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미 그 상태로 존재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 우주는 바람을 듣지 않는다. 오직 존재의 진동만을 감지한다. 나는 그것이다.
이 단 한 문장이 창조의 모든 문을 연다. 지금 그 상태로 살고 있는 자신을 먼저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의식의 힘이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한다. 돈을 벌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잠재의식이 깃들어 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보다 이미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더 빨리 그 현실에 도달한다. 존재는 느낌이다. 느낌은 진실이 되고 진실은 결국 현실로 실현된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존재하느냐에 반응한다.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항상 결핍 속에 머물고 존재의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미 충만한 것이다. 이 단순한 전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함으로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현실 창조의 첫 번째 원리이다. 의식. 우리는 현실이 바뀌면 기분도 감정도 달라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그 순서를 거꾸로 보아야 한다. 바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 의식은 거울이다. 밖에 있는 사물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가 바깥으로 투사된다. 결핍을 인식하면 결핍이 되돌아오고 충만함을 느끼면 풍요가 찾아온다. 양자물리학은 이미 증명했다. 관찰자가 없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모든 상태로 동시에 존재한다. 당신의 의식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현실이란 이미 내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울 법칙의 포로가 된다. 의식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다. 오늘의 환경은 어제의 생각이 익은 열매이고 지금의 생각은 내일의 씨앗이다. 위대한 음악가들은 먼저 내면에서 음악을 듣는다. 위대한 발명가들은 먼저 마음으로 창조한다. 그들은 의식의 힘을 알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물질로 구현한다. 지금 나는 어떤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미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의식은 현실보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서간다. 자기 개념이 바뀌는 순간 세상은 그에 맞춰 재편된다. 그것이 의식이 가진 가장 신비로운 힘이다. 감각. 감각은 논리보다 깊다. 이 세계는 이성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느끼는 진동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한다. 믿을 수 없어. 정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감각이 먼저 있었고 현실은 그 감각의 메아리일 뿐이다. 의식이 방향을 결정한다면 감각은 그 방향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생각은 머리에 머물지만 감각은 온몸으로 스며든다.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생각만 하는 사람과 이미 이루어진 듯 온몸으로 감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전자는 영원한 바람 속에 머물고 후자는 이미 현실의 문턱을 넘었다. 둘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 주파수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보이지 않는 감각이야말로 현실의 씨앗이다. 상상력은 환상이 아니다. 느낌으로 구체화될 때 상상은 미래가 된다. 당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느껴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성이 아닌 감각으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로 살아가고 있다. 확신. 확신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시작점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무언가 눈에 보이면 그때 믿겠다. 하지만 이 세계의 순서는 정반대다.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확신이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실제를 이미 현실인 것처럼 감각하는 상태다. 그것은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라 내면의 신성이 속삭이는 진실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실패를 향한 가장 강력한 확신이다. 확신은 의심과 공존할 수 없다. 물이 얼음이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특정 지점 아래로 내려가야 하듯 현실이 바뀌기 위해서는 의심이 사라지는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
단 한 조각의 의심도 허용하지 마라. 확신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이미 그것이 된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 세계는 당신의 확신을 현실로 바꾸기 시작한다. 확신은 현실을 설득하지 않는다. 현실을 압도해 먼저 도착해 있는 자의 언어로 말할 뿐이다. 창조의 법칙은 단순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모든 창조의 시작이다. 선언. 우주의 언어는 선언이다. 소리 없는 진동이며 존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고요한 폭발이다. 나는 그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창조자가 되는 순간이다. 그것은 기도도, 소원도, 희망도 아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현실 앞에 선 존재의 선언이다. 선언은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심장에 새겨지는 명령이며 시간의 벽을 무너뜨리는 존재의 외침이다. 세상은 늘 묻는다. 넌 누구인가? 그리고 대부분은 기억과 두려움으로 대답한다. 과거의 상처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그러나 운명이 바뀌는 찰나는 스스로 존재를 선언하는 그 한순간이다. 삶의 주체가 타인에서 자신으로 옮겨오는 순간, 피조물에서 창조자로 깨어나는 순간, 그 선언의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뀐다. 나는 그것이다. 이 선언은 미래를 끌어오는 도전이 아니라 이미 펼쳐진 미래 위에 서는 일이다. 믿음이 확신을 낳고 확신이 감각을 이끌며 감각은 현실을 뒤따르게 만든다. 진정한 선언 앞에서는 시간조차 무릎을 꿇는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의 선언.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숨겨진 창조의 궁극적 비밀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나는 그것이다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우리는 늘 바란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되찾고 싶고 다가가고 싶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존재하라. 바라는 마음은 늘 그 결핍을 증명할 뿐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라.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자처럼 감각하라. 현실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 정의하는지를 묵묵히 반영할 뿐이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그대로다. 이 고대의 지혜는 가장 위대한 창조의 비밀이다. 의식이 바뀌면 감각이 바뀌고 감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가? 바람은 소리 없이 흩어지지만 존재는 영원히 당신을 따른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되기로 존재하는가? 그 모든 선택은 이미 당신의 현실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 생각의 결과다. 이는 부처의 가르침, 일체유심조에서 비롯된 통찰이다. 한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다.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의 진리를 가리킨다. 우리의 생각 또한 에너지라면 그 에너지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낼까?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은 과거에 품었던 생각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는다. 왜 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은 왜 반복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생각과 에너지의 비밀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품는 생각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현실을 창조한다는 놀라운 법칙. 그것은 과학과 영성이 만날 때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의 마음은 현실의 모든 씨앗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인류가 알지 못한 우주의 숨겨진 법칙, 생각과 에너지의 현실 창조를 알아보겠다. 현실 창조의 원리.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현실은 우리의 내면, 특히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양자 물리학의 발견은 이 진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중 슬릿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미립자는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며 파동처럼 움직였지만
관찰자가 이를 주시하는 순간 입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관찰자의 의식, 즉 생각이 물질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실험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실험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물질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지 보여준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로 변환되어 우주로 방출된다. 마치 씨앗처럼 생각은 우주의 토양에 심겨져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 현실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생각이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라는 현실을 끌어당기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행복을 밀어낸다. 반대로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은 성공의 씨앗이 되어 에너지를 모으고 결국 현실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생각의 에너지가 미립자와 소립자를 통해 물리적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당신이 품는 생각은 에너지가 되어 우주의 본질과 상호작용하며 당신의 삶을 만들어간다. 결국 당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지금 심은 씨앗이 곧 당신의 미래, 내일의 현실을 결정할 것이다. 멘탈 리셋. 현실을 결정짓는 가장 큰 힘은 우리의 내면, 특히 무의식에서 비롯된다. 무의식은 단순히 잠재적인 기억의 저장고가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조종자다. 이 무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은 우리가 흔히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어린 시절 반복된 실패의 경험은 무의식 속에 나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씨앗을 심는다.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결국 실패라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반대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며 성공과 행복이라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이처럼 무의식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러나 무의식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갇혀 똑같은 현실을 반복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잠식당한 무의식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의식을 자각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이 과정에서 당신의 삶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믿음과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무의식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두 번째로 당신의 무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을 반복적으로 심어야 한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와 감사의 실천이 그 출발점이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반복한다면 그 믿음은 무의식 속에 뿌리내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한다.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행동이다. 긍정적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행동이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낳아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의의 상태로, 즉 의도 없이 행동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다.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새로운 믿음과 행동으로 내면을 재구성하라. 그것이 멘탈 리셋, 곧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결국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내면을 반영한다. 무의식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채우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당신의 현실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생각과 상상. 우리는 흔히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상상과 생각은 무엇이 다른가? 생각은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
생각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과 함께 동반되기 쉽다. 반면 상상은 무의, 즉 의지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이 차이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상상은 단순히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상상은 이미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그 결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집을 상상한다고 가정해보자. 생각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이런 집을 갖고 싶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그러나 상상은 다르다. 상상은 당신이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상상 속에서 당신은 그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창문 너머 햇살을 즐기고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락함을 체험한다. 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처럼 상상은 우주와 공명하여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의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상이야말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다. 우리는 의지를 내려놓고 무의의 상태에서 상상해야 한다. 의지가 개입할수록 의심과 불안이 따라오며 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한다. 무의의 상상은 이러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의의 상상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결과의 장면 속에 자신을 놓아라. 당신이 원하는 직업을 이미 얻은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환경을 상상하라. 이것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의지를 내려놓아라.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마음은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한다. 상상할 때는 노력하지 않는 상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반복적인 자기 암시나 명상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재를 수용하라. 현재를 거부하지 말고 이미 원하는 결과가 존재한다고 믿어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상상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와의 대화이며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원하는 결과를 의지 없이 상상하고 이미 이루어진 현실 속에 자신을 놓아라. 무의. 노자는 무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무의란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행함이다. 그의 가르침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무의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나친 노력과 집착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를 현실로 끌어당긴다. 의지가 개입된 행동은 종종 우리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반면 무의의 행동은 다르다. 무의란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한다.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의지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하며 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한다. 반대로 무의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고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당신을 이끈다. 무의의 행동은 반드시 크고 대단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작은 행동도 꾸준히 반복되면 큰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무의식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이는 우주와 공명하며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큰 일도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 행동이 무의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무의의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현실로 연결하는 달이다. 현실을 바꾸는 힘. 감정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현재 어떤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종종 기분이 좋으면 좋은 일이, 기분이 나쁘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우주는 기분에 좋고 나쁨 자체에 반응하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의 내면 상태, 즉 에너지의 진동에 따라 현실을 만든다. 비밀의 감정은 편안함이다. 편안함은 모든 의지와 의도가 내려놓아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다. 편안함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두 개의 세계, 즉 의식과 무의식, 바람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상태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갈등이 없다.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이다. 감사는 이 편안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감사란 억지로 행복을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감사는 현재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마음은 편안함을 찾고 그 편안함은 곧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씨앗이 된다. 감정을 통해 현실을 바꾸려면 우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야 한다. 기쁨, 분노, 슬픔, 불안 등 어떤 감정이든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라. 감정을 억누르려는 행위는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 대신 감정을 관찰하라. 지금 느끼는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불안이 당신의 생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점차 평온함을 찾기 시작한다. 또한 감정의 에너지를 감사로 전환하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하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이상 떠올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감사의 일기는 당신의 마음을 편안함의 상태로 이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천이 의무가 아닌 자연스럽고 무의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감사는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수용과 편안함에서 나올 때 비로소 우주와 공명하며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결국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지나가는 기분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와의 대화이며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중심이다. 지금 당신의 감정을 편안함과 감사로 전환하라. 그것이 곧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끌어당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멘탈 리셋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당신의 현실은 과연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가 심은 생각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내 삶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은 왜 내 앞에 계속 나타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 답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돌아보라.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숙고하라.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바라는 현실을 창조할 씨앗을 심기 시작하라. 현실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란다. 그 씨앗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당신만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현실은 2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세계, 지각의 한계 너머에 있으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물질적 세계.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가장자리가 없는 무한 크기의 이중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한쪽 면에는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비물질적인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모든 발생 가능한 사건의 시나리오를 보존하고 있는 정보체다. 거기에는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꿈과 투시,
직관적 지식과 깨달음은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온다. 거울에 홀린 사람은 거기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거울 효과는 외부 세계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조정 불가능한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에 따라 삶은 타인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게임처럼 돼버리고 만다. 물론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이리저리 해볼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주사위에서 빠져나와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환상을 털어버리고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이 현실의 한 측면이며 그와 동시에 그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와 꼭 같이 꿈속에서 깨어있으면서 이제는 꿈이 당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자신의 독립성을 깨닫게 된다. 지금부터 거울 속 그림자의 환상에서 벗어나 거울의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겠다. 현실의 지배자. 생명체가 가장 원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러나 주변 세계가 당신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당신에게 적의를 품고 대든다면 현실을 조종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신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제멋대로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모욕적이고 두렵기까지 하다. 바로 여기서 주변 세계를 통제해야 한다는 절박하고 무의식적인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토록 열망함에도 현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창조 작업의 결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의 층이 형성된다면, 내 뜻과는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일어나게 된다면, 마치 세상이 나에게 악의를 품고 분풀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정말 그렇다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부술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여기서 트랜서핑의 기본 원리를 적용해보자.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라. 세상을 모든 방향으로 풀어놓아야 한다. 꽉 쥐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풀어놓으라. 자신의 욕구에 집착하면 할수록 반대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은 더욱더 강력해진다. 이는 당신이 세상의 멱살을 잡고 있고 세상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에게 저항하고 있는 꼴이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든 포기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추겨진 욕망들이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리고 가는 이유이다. 외부의 그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뿐이다. 당신의 마음이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영혼 또한 그런 파국을 내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어김없이 현실 속에 등장할 것이다. 영혼과 마음이 함께 동조한 것은 꼭 실현되고야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이 어떤 선택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지를 늘 살펴야 한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를 그냥 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뒤집어 영혼의 순수한 의도에다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킨다면 당신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벌어지는 행운의 흐름 위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당신의 꽉 쥔 소나기에서 힘을 빼고 세상의 멱살 잡기를 멈추기만 하라. 그러면 세상도 우호적으로 변해서 당신의 말을 따르게 될 것이다. 세상을 놓아주지 않는 사람은 자석처럼 반대 극성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악의를 품은 세상. 어떤 일이 당신을 균형 잃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마치 악의를 품은 것처럼 꼭 일어나고야 만다. 당신은 어디론가 급하게 서두르며 조바심을 내며 가고 있다. 이 순간부터 매사가 당신에게 대항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우아하고 품이 있는 걸음걸이로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다. 자동차가 고장나고 버스는 연착하고 도로가 갑자기 막힌다. 마치 모든 일이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들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 동기를 만들어내는 힘은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사념 에너지로부터 태어나는 펜듈럼이다.
갈등의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곳에는 언제나 펜듈럼이 나타난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자신의 진동수에 동조하는 지지자를 끌어모아서 그들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 힘으로 더욱 더 강력하게 진동한다. 펜듈럼은 서로 대립해 있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동기를 조종한다. 그리고 그 조종의 방향은 갈등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쪽으로 맞춰진다. 펜듈럼의 올가미의 주의가 사로잡히면 사람들의 잠은 더욱더 깊어진다. 예컨대 군대, 정당, 종교단체 등에서는 사고와 행동 방식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이것이 사람을 잠재워 놓으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은 펜듈럼 앞에 완전히 개방된 채 펜듈럼의 좀비처럼 움직이게 된다. 현대의 대중매체와 오락산업 또한 하나의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애쓰는 것은 이것이 성공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불안감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언제나 비교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이의 성공을 보게 되면 그것을 모델로 삼으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표준에 따라서 반드시 이러저러하게 행위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펜듈럼의 규칙은 이렇게 말한다. 나처럼 해야 해. 표준에 맞추고 자신을 버려. 사람들은 세워져 있는 표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은 영혼의 불편함과 불만족뿐이다. 매트릭스 같은 영화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매트릭스 속 사람들이 온몸에 튜브를 꽂고 배양기 속에 누워있는 비유는 현실과 아주 흡사한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그 강요된 대열이 현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반드시 대열 안에 서야 한다는 규칙이 환상이다. 대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현실인 것이다. 펜듈럼의 규칙을 깨는 자는 리더가 되거나 변절자가 된다. 스타는 스스로 태어나고 펜듈럼은 그에게로 조명을 비춘다. 무리의 대열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성공의 새로운 본보기를 창조해낸다. 펜듈럼은 개성을 용인할 수 없지만 떠오르는 스타를 바라보며 그를 자신의 총화로 만드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새로운 규칙은 대열의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스타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대열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싸울 필요는 없다. 그저 가만히 빠져나와 조용히 미소 지으면 된다. 그런 다음 자신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한낱 꿈. 우주는 마치 인간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 같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싫어하면서 말이다. 사실 세상은 단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씌워주는 가면을 언제든지 뒤집어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우주에게 물질과 의식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다. 우주는 또 그렇게 가면을 바꿔 쓰고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단면만 보여줄 테니까. 결국 세상은 도망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현실은 거울과 마찬가지로 두 세계를 가지고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와 지각의 한계 너머에 존재하는 비물질적 세계. 그리고 거울의 저편에는 가능태 공간이 존재한다. 그것은 모든 가능한 사건들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정보체다. 현재의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은 많은 가능태들 중 하나가 물질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밤마다 그곳을 간다는 사실에 역설이 담겨 있다. 꿈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은 환영이 결코 아니다. 사람들은 꿈을 환상의 세계 정도로 치부해버린다. 만약 꿈이란 것이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현실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면 생전 본 적이 없는 광경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인간의 정신 중에서 의식적인 것을 마음과 연결짓고 잠재의식을 영혼과 연결짓는다면 꿈이란 영혼이 가능태 공간 속을 날아다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은 꿈을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영혼이 정보장에 직접 접속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모든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들이 영화 필름의 각 장면들처럼 정적인 상태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깨어나서 느끼는 시간이란 단지 이 영화 필름이 돌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부터 이 삶으로 나왔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울 표면에 나타나기 위해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듯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면 극장에서 배우들은 끊임없이 배역을 바꿔가며 출연한다. 하나의 역할을 마친 뒤에 배우는 잠시 무대 뒤에서 가면을 바꿔 쓰고 이전에 무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잊은 채 다시 게임에 참여한다. 배우는 자기의 배역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깜빡 잊어버린다.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자신의 게임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삶이 한낱 게임일 뿐임을 알고 있기에 마치 관객처럼 지켜보며 초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며 놀이는 끝났고 삶은 심각한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자기 게임의 포로가 되어 눈을 뜬 채 무의식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그렇다면 이 꿈에서 깨어날 방법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현실을 꿈처럼 인식해보라. 자각몽과 같은 의식적인 꿈 속에서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객석으로 내려가서 지켜보라. 관찰자로 머물고 자신을 빌려주면서 초연하게 행동하라.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이미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신들의 꿈.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영혼은 신의 일부이다. 그리고 모든 삶은 신의 꿈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선한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빠진 자들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동시에 모두를 위해 자기들은 면제를 받았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만들었다. 우리는 올바르고 당신들은 올바르지 않다는 확신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실 이 또한 종교의 펜듈럼으로부터 얻는 환상이다. 자기 자신을 본래부터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도 신을 찾는 것인가? 많은 경우 사랑 때문에 신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 실제로는 자기의 자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자아는 모욕감을 느끼기 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발견할 때 자아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아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노여워하고 마음의 불편을 느끼며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게 된다. 신에게 귀의할 때 당신은 자아에서 벗어났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신은 밖에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신에게로 가는 진정한 길이다. 당신을 어떤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펜듈럼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신의 일을 하는 것을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슬쩍 바꿔치기 하여 삶의 의미 자체를 왜곡시켜 놓았다. 신은 창조된 현실의 모든 측면을 체험하고자 한다. 신은 숭배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삶의 목표와 신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동창조, 곧 신과 함께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기의 세계의 층을 만들어내면서 신과 교감한다. 당신이 창조물을 만들면서 기뻐할 때 신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 창조적 능력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만큼 신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는 꿈의 극장이며 우리와 신은 관객인 동시에 시나리오 작가이며 감독이고 배우다.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각 생명체에게 각자의 지각 수준에 따라 현실을 형성할 권리와 자유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지각 수준에 따라 무의식적인 꿈속의 삶을 살거나 의식적인 꿈속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기나긴 꿈. 세상은 당신이 흥미를 잃은 후부터 많이 변해버렸다. 자라는 과정에서 당신과 세상 사이에는 벽이 생겨버렸다. 천진난만함은 소외감으로, 신뢰는 의심으로, 우정은 타산적인 이해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세상은 당신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당신을 버리지도 않았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오해를 했을 뿐이다. 세상은 다만 쓸쓸한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냉담한 태도로 서운하게 구는 옛 친구 곁을 묵묵히 따라 걷고 있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당신의 세계는 아직도 당신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세상이 분명히 나빠졌으며 옛날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무심히 세상의 등을 돌린 채 기나긴 잠에 취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당신의 태도가 달라졌고 당신 생각의 반영으로서 그런 현실이 나타난 것뿐이다. 이제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함께 좋은 시절을 보냈던, 당신을 늘 보살펴주던, 여전히 그대로인 그 세계인 것이다. 자신이 마침내 기나긴 꿈에서 깨어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지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제 당신은 돌아와 세상과 함께 있으므로 모든 일도 다시금 옛날처럼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재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신의 반응은
한결같이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태도여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늘 행복한 인생 틀에게 머물 것이다. 세상은 당신을 불쾌한 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당신이 알 수 없다. 그냥 세상을 믿어보라.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조종할 때 당신은 현실의 조종자, 트랜서퍼가 될 것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트랜서핑의 비밀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 속에서 태어난 격한 감정은 심상의 선명한 윤곽을 그려준다. 그 결과 그 심상의 내용에 상응하는 것들이 우세하게 반영되기 시작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산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당신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앞선 내용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은 곧 나의 미래다. 당신은 현재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상황은 사실 무대의 소품, 곧 환상이며 원하기만 하면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의 방향을 조종하면 현실을 조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한 현실이 당신을 조종할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게 주문하고 세상이 그 주문을 실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다.